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도가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우주 역사를 세웠습니다. 인도의 탐사선 찬드리안 3호가 달의 남극 가까이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달에 착륙한 네 번째 국가가 된 인도는 오늘 앞에 세 나라가 하지 못한 남극 착륙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주 초강국이 된 인도의 찬드리안 3호는 달 사진을 보내올 것이고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행성을 탐험하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인도는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 탐험을 시작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위상은 강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연설할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은 갑자기 연설을 대독시켜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2020년 대선 전복 혐의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오늘 애틀란타에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예정입니다. 현재 애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내일 자랑스럽게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석금 책정에 대해 그는 아마 판사는 자신이 러시아로 도망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조크를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토론회는 트럼프 러닝메이트 오디션처럼 보입니다. 오늘 토픽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낙태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에 화가 난 터커 칼슨과 팍스에 화가 난 트럼프는 오늘 따로 만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변호사를 바꾼 뒤 트럼프에게 불리하도록 증언도 바꿨습니다. 텍사스주에는 해롤드가 폭우를 퍼붓고 많은 주에서 폭염이나 산불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어느 지역이 기후재난에서 안전한지에 관한 개괄적인 기사를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미국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투명성이었다는 오피니언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에 도착을 한 장면들을 지금 미국의 많은 케이블 방송은 전부 보도를 하면서 보통 이제 체포를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항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일단 체포되고 보석금이 책정들이 됐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인정신문은 따로 9월 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한창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 34분쯤이었습니다. 아마 이 뉴스가 미국이나 한국 관련이었다면 한국의 모든 전 세계 매체가 이걸 뭐 한국이 특히 들어갔다 하면은 탑뉴스로 지금까지 보도를 할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미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루디 줄리안이라는 전 뉴욕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선과 관련돼서 기소된 혐의로 애틀란타 감옥에 풀튼 감옥에 가는 이걸 이제 탑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도의 달 착륙 그런 것들은 정말 다른 나라 훨씬 돈을 많이 쓰고 그 분야에서 수십 년 앞서갔었던 나라들이 하지 못했었던 것을 어떻게 인도가 했는가? 왜 인도는 미국으로부터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미국 쪽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무시당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보다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모든 선진국들을 제칠 수 있는 인도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죠. 5시 34분으로 돌아갑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사우스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사우스아프리카에서도 딱 인도와 공동으로 다 비디오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요. 딱 성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실패를 했죠.
달 표면에 뭐 제일 먼저 미국과 같이 착륙을 했었던 러시아가 그 남극 쪽에 얼음이 있다는 그쪽에 로봇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고 하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겁니다. 바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쪽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인도가 달 위에 섰습니다. 스탠딩 온 문. 새로운 인도의 승리입니다. 이런 뭐 얘기도 했고요.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세계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통령 이름은 저도 적어 놓은 것을 봐야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 대통령이죠. 두오 우파디 무르무. 우리 과학자들이 역사만 만든 게 아니라 지리학의 아이디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우주 개발도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국가가 다 붙어 있고 민간 업체들도 다 붙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그리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우주 역사를 세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 34분이었습니다. 찬드리안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달 우주선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달 우주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7월 14일에 인도 남부에서 이륙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뭐 달에 뭘 보낸다 할 때 오래 걸렸는데 인도에서 지난번에 한번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한 건데 그동안에 구소련과 미국과 중국이 달에 뭐 착륙을 하기는 했지만 달 적도 부근의 다른 지역이고 이렇게 영원히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그 얼음이 있다, 물이 많다 하는 이 남극은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찬드리안 3에서 찬드리안 2도 있었고 1도 있었고 찬드리안 2는 얼음, 물이 여기 있어요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큰 힘을 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산스크리트어로 프라그안이라는 게 지혜라는 뜻이랍니다. 이 지혜라는 바퀴가 6개가 달린 그 프라이안 로버가 내려오겠죠.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2주일 동안 그쪽 지역을 이렇게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걸어 다녀야지 된다고 할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예정대로라면은 달 그 표면에 사진을 찍어서 이 지구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질학이라든가 지구의 기원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얼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조사하도록 설계된 그런 로버라고 하니까요. 과학자들은 항상 언제나 그 그늘진 달의 그 부분, 남쪽 그 부분에 물이 많아서 상당한 양의 얼음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뭐 산소, 연료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추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그 남극에는 분화구도 많고 참호도 많고 하니까 이게 미래 기지로 쓴다. 그쪽에서 이제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러시아도 못했고 미국도 못했고 중국이나 미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실패를 했고 인도가 먼저 한 겁니다. 인도가. 이 러시아에 며칠 전에 실패한 무인 우주선 루나 25 이건 러시아가 이제 47년 만에 달에 딱 착륙하고 나서 남극을 목표로 해서 이제 쭉 하다가 실패를 해버리고 만 건데 통제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뉴스 나온 것을 보면은 그리고 막 통제불능으로 막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가 회전하다가 추락하고 뭐 실패했다 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러시아가 과거에는 미국과 정말 쌍벽을 이루고 미국보다 더 강하게 더 먼저 뭔가 우주 임무를 했었던 적이 많지만 오래 중단을 하니까 그 사이에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돈도 조금밖에 안 썼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그래비티보다도 더 작은 돈 7,400만 달러를 들여서 이걸 완성을 한 겁니다. 미국의 나사의 우주항공국의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 그 작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거든요. 러시아 그 루나 25
인도도 2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든 거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이것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썼고 그러면 왜 이런 나라들은 하지 못했는데 인도가 먼저 했는가? 그 이유는 영국 과학자 앤드류 고치 교수가 BBC 방송과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인도는요, 그 우주선의 탑재량을 15kg으로 아주 작게 했답니다. 작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으로 작게 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인도에 말하자면 우주항공국이에요.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이스로가 196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1969년도에는 목표는 아주 심플했답니다. 뭐 홍수라든가 폭풍 이런 걸 예측하고 다만 좀 통신을 강화해 볼까? 이런 뜻으로 설계한 위성이고 디자인한 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야망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우주국이 뭔가를 이 경로를 잃어버렸을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달 남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1990년이니까 69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디자인과 발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69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아직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도와줬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 추세잖아요. 경제나 아니면 국방이나 모든 것이 한 나라보다는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힘이 많아진다 해서 그래서 도와줬죠. 도와주고 나니까 69년에서 90년대 초니까 불과 어떻게 됩니까? 20년 정도 지나서 인도가 스스로 디자인도 하고 발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됐죠. 로버트인 그 궤도선 찬드라야안 1을 달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달의 표면에 물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성장한 인도의 우주선이 그걸 먼저 발견을 해냈고 2014년도에는 이 위성을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린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구소련, 미국, 중국, 인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몇 번째에 같이 속하게 되는 거고요. 2017년도에는 하나의 목적만으로 107개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도에 37개를 한 번에 해서 그게 기록이었는데 인도가 불과 3년이 지나고 나니까 104개를 한 번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의 이 우주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막 환호 그 모습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중국보다도.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GDP 같은 것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보면 뭐 1인당 그 소득 격차 같은 것은 엄청 심하지만 인도가 경제 대국 5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 대고 이렇게 우주 초강국? 미국보다도 먼저? 아니, 그럴 수가. 이건 정치적으로 보자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독재 성향이 많죠. 그의 민족주의, 힌두교를 엄청 막 이렇게 하는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 굉장히 이로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인간 그 탐사의 아주 그 중요한 여정을 인도가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미국의 아르테미스도 이제 곧 하겠다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달에서도 행성에서도 모든 것의 기본은 물이잖아요. 사람도 물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이제 막 그 태양계로 막 멀리 나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고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인도가 오늘 이 같은 성공을 하는데 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국가, 우리 동네 이것보다는 과학, 우주 탐험 이건 국적도 필요 없어.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부 그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주 연구 기관에는 독립성을 주죠. 국가가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해서 인도 자체의 추적 스테이션의 시야에서 이 찬드리안 3가 벗어난 적도 있는데 그때 미국의 나사에서 찾아주고 유럽의 우주국이 찾아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를 보탬을 줬으니까 할 말도 있는 겁니다. 미국 나사
나사의 그 빌 넬슬론 최고 책임자가 이 찬드리안 3호가 남극 착륙을 성공했으니까 우리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가 된 것도 뭐 축하하고 아무튼 우리 이 미션에서 우리 나사가 당신들의 인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미국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 조금 더 거만하고 생색을 조금 내네요. 영국이라기보다 그 유럽이요. 유럽의 그 유럽 우주국의 이제 국장이죠. 유럽 우주국의 국장 이름이 요세프 애쉬바허. 정말 믿을 수 없는 성공이다 하고 막 감탄사 붙이고요. 일단 인도의 모든 분들께 축하한다고 하고 정말 잘했어. 완전히 감명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정말 우리도 지원을 많이 했고 우리도 훌륭한 교훈을 배웠으며 이 중요한 전문 지식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뭔가를 서포트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아무튼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딱 착륙하기 직전에는 막 보여줘요. 사진을. 사원도 보여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회가 막 여기저기 지역에 따라서 있고 막 겐지스강 그쪽에서는 힌두의 승려 모렌드라 나디에 그 승려들이 막 또 딱 성공하고 나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막 그 무슨 뭐 고동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내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갈 때 마지막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도 중요한 것처럼 착륙할 때는 시속 3,730마일에서부터 3,730마일에서 0까지 해야지 착륙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 수평에서 수직으로 막 그 선회하는 그 복잡하고 위험한 그 과정을 순간적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 그 각도도 맞아야지 되고 추진력 같은 것도 맞아야지 되고요. 똑같습니다. 인간 생활과. 힘이 너무 강하면은 이 우주선이 쓰러지게 되는 거고 힘이 너무 약하면 잘못된 그 위치를 잡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의 루나 25처럼.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인도가 이제 실패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참 이 같은 것을 보면서 인도의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인도와 앞으로 같이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인도는 이번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세계에 인도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지금 미국 빼고요. 미국은 워낙에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탑이니까 그렇지 세계 다른 뉴스의 웹사이트를 가면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전부 인도에 바로 이 뉴스를 탑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 네. 인도에 바로 이 달 남극에 우주선이 착륙한 이 뉴스가 더욱 다가오는 것은 지구가 1, 2년 사이에 특히 몇 개월 사이에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그런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어? 적어도 뭐 우리 세대는 아닐 수도 있고 오래 살면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나? 지금 무슨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 뭐 블루 오리진, 뭐 이런 제 베조스의 이런 회사들이 뭐 관광 간다고 하면 뭐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느낌에서 이 뉴스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시 35분경에는 미국에서 요즘 제가 관심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자연재해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뉴스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현재 케이블 뉴스에서 온통 탑 뉴스로 얘기하는 이슈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때 뭉치면 트럼프와 그 주변의 스토리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전부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이 정도는 2위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 뭐 케이스가 많으니까 오늘은 또 조지아주의 폴튼 카운티 감옥으로 그 이슈가 집중이 됐지만 뭐 의사당 폭동 사건도 있고 뭐 기밀문서 뭐 그런 사건도 있고 하는데 기밀문서 사건에 대해서는 마랄라고의 IT 국장이 전에 했었던 증언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뭐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박스를 누구에게 치우라고 지시를 해서 치웠다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IT 국장이 이름이 뭔가요? 유실 타베라스 이 사람이 잘 모른다. 트럼프 쪽에 가까운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변호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 그 말하려고 해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 비용을 본인들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정치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이 캠페인 비용으로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변호 비용으로 엄청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말하려고 해서 누군가 트럼프가 있고 그 아래 IT 국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실무를 처리하는 어떤 사람에게 좀 상자 기밀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 옮기는 거 그 비디오에 다 촬영이 됐으니까 그 비디오를 좀 삭제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IT 국장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변호사를 트럼프 쪽에서 지지하는 변호사에서 관선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증언을 바꿨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왜 변호사를 바꾸게 됐냐면은 또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같이 그 변호를 하니까 이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뭐 서로 이 변호사가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 피고들에게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잖아요. 비용은 트럼프 그 팩에서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대주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수사 측에서 지적을 했고 그러자 이 IT 국장이 관선 변호사로 바꾸고는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기 전에 당연히 특별검사 측에서 당신 위증 혐의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벌 받기 싫을 때 결정적인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에 루디 줄리아니도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에 도착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트럼프를 대변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결백이 입증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언론에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했었던 것이 많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그 고심이 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문 마크 숄트 씨는 캠페인 자문 전에도 일을 했었고요.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꼭 펜스의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으니까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조지아 주민이 투표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집으려고 한 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최고의 보스는 마크 메도우즈 전 비서실장이다. 참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비겁해요. 정말 비겁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표는 끝까지 가져가려고 이젠 마크 메도우스 거래요. 그동안 입도 꼭 다물고 있다가 그 마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막 속삭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해서 가짜 선거인단도 구성하고 있잖아요. 조지아주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마크 메도우즈가 맨 위에 있는 보스다라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어드바이저가 지금 캠페인 어드바이저가 한 얘기니까 그 펜스 부통령의 승낙받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말하려고 IT 국장도 진술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꾼 거죠. 뭐 3월 달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지 못한다 하다가
뭐 트럼프가 안 한 것처럼도 하다가 지금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그 지나 앨리스라고 가장 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그저 어느 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경험도 하나도 없고 뭐 본인은 뭐 검사 출신이다 하는데 교통 티켓 뭐 이런 거 관리했었던 사람이에요. 인구도 뭐 한 몇십만 명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근데 지나 앨리스는 또 나는 근데 왜 슈퍼팩에서 내 변호 비용은 대주지 않는 거야 하고 또 불만을 얘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에선 그런 일이 있고 중요한 건 내일이죠. 머그샷을 찍는다 하더니 또 뭐 머그샷 안 찍을 수도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체포되고 항복하고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인정신문을 따로 이제 기소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따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9월 초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텔레비전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지역 텔레비전 4군데가 신청을 해서 판사가 승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뭐 체포는 감옥에서 하고 항복 그리고 풀려나고 기소는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풀튼 카운티는 원래가 카메라 법정 카메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저도 어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법을 하는 친구인데 아유 뭐 20만 달러나요? 너무 많고 그거 망신주기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딜 도망간다고 20만 달러나 보석금을 책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똑같이 했네요. 이게 20만 달러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판사가 아주 크고 보석금을 책정하기를 원했다. 물론 혐의는 많아요. 13가지 뭐 반마피아법 등을 포함을 해서 8만 달러 뭐 1만 달러 뭐 5천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 달러인데 2만 달러 내면은 나오는 거예요. 뭐 이 돈이야 껌값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본인 돈도 아닌데요. 뭐 어차피 다 기부자들이 십시일반해서 내주는 건데요. 뭐 파니 윌리스 검사가 보석금을 책정하기를 원했다. 판사가 책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파니 윌리스 검사는요. 지금 저는 이런 건 또 생전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큰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를 지지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지지하는 시위를 해주는 거예요. 랠리를.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쁘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협박을 합니다. 이름, 주소, 얼굴, 막 자세한 전화번호,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어떤 때는 쫙 공표를 해요. 우파 어떤 매체 같은 데다. 그러면 위협을 협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튼 카운티 그 검사실 주변도 엄청 경비가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검사를 보호해야 된다 하고 시위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미국이 후져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담 삼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보석금을 신청하기를 원했단 말이야. 극구 주장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추측하건대 그 판사는 내가 아마 비행기 타고 어디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을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보지. 멀리 어쩌면 러시아 3번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골드 돔에서 푸틴과 같이 뭔가를 공간을 쉐어하는 것을 상상했는가 보지. 다시는 나를 못 보거나 다시는 내 얘기도 듣지 못할 그럴 정도. 그러려면 골드자로 써 있나요? 비행기 아닌 것 같은데요. 골드 트럼프 그런 딱 눈에 띄는 비행기 전세기보다는 내가 아마 상업용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합니다. 보통 때는 이런 농담도 하고 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었고 또 대통령에 나간다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바로 직전에 지금 하도 많은 곳에서 뭐 판사, 검사, 판사가 특히 어떤 그 명령 같은 것을 내리죠. 이번 케이스에도 역시 증인 위협하지 말고
공동 피고인들과도 필요에 따라서 변호인이 연락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람도 위협하거나 위협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법집행 방해도 하지 말아라. 명령 받았지만 명령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팍스가 주최하는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리는데 글쎄요, 이거 그 노스다코타의 전 주지사 그 덕 버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조금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 밖에는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디센티스, 지금 뭐 날개도 없어 보이게 추락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 유엔 대사 트럼프 아래서 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 아주 그 유명해진 요즘에 그런 38살의 사업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토론을 그 하는데요. 아마 이 사람 공격 많이 받을지 몰라요. 라마스와미. 왜냐하면 이슈가 조금 바뀌고 그리고 굉장히 극우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토론하는 거 쫙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러닝메이트를 선택해도 될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볼 텐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오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77세 91개 혐의로 지금 재판이 내년부터 줄줄이로 시작이 될 텐데 이 또한 인간 한계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스트레스 레벨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이 헌터 바이든의 해외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불법인가 아버지가 도와줬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액수로 따지나 규모나 방법으로 따지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후한무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그냥 하도 이것보다 더한 걸 많이 해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본인은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사위와 딸을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사위와 딸이 자신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사업 이권을 얻어서 엄청나게 돈을 번 것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공화당에서는. 그리고 상대방의 뭐 한 달에 뭐 몇만 달러 뭐 1년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하던가요.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5년 미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이게 지금 미국이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in anytime에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디 줄리아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크 메도우즈라는 전 비서실장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화영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론으로는 확 앞서가고 있지만 이 미국의 선거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잠시 뒤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사를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그쪽 지역은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이 뭐 나쁘진 않잖아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텍사스 서부, 뉴멕시코 남부는 오늘 그리고 유타는 내일 폭우가 내린답니다. 이게 이제 뭐 헤롤드가 이제 열대성 폭풍에서 좀 저기압으로 좀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강도는. 그리고 미국 지금 15개 주? 네, 15개 주에서 여름의 고온을 지금 경신하면서 어떤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차 안에서 데이케어 센터 뭐 차 안에 있었는데 숨진 지금 그런 사고도 있고요. 데이케어 센터의 밴 안에서 98도였는데 그리고 마우이 산불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행방불명 850명이라고 하더니 또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호텔에서 일하던 그 이민자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여러 그 지형으로 나누잖아요.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이제 안전한가를 말씀드릴 때 보통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떤 구분으로 속하는가 한 번 정도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개 지역으로 나눈다면은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뭘까요? 퍼시픽, 태평양, 캘리포니아, 그리고 바로 위에 오레곤, 워싱턴. 그렇게가 이제 퍼시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워싱턴 주까지 있는 곳에 바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을 조금 반으로 나뉘어서 위쪽은 락키 마운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몬타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이제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죠.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리고는 이제 중간으로 가면은 미드웨스트. 이쪽 지역이 자연재앙은 조금 덜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아나,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어떤 땐 좀 서쪽에 있는 몬타나가 포함될 때가 있어요. 사우스 이스트 지역은 동남쪽이니까 알칸소,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켄터키, 테네시, 엘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델라웨어, 뭐 이쪽 지역까지 메릴랜드까지가 사우스 이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사우스 이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노스 이스트, 북동쪽 하면은 펜실베니아, 뉴욕, 버먼트, 그리고 뉴햄프셔, 메인주, 매사추세츠, 커네디컷,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북부가 되잖아요. 이렇게 기후가 아니라 지형을 해놓고 미국은 엘라스카, 하와이는 뭐 따로 떨어져 있고요. 미국은 정말 북극에 가까운 엘라스카 이런 또 적도에 가까운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지구에 있는 많은 기온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기후와 지형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뭐 산불, 폭우, 기후변화, 이런 거 많은 재난이 많은데 그런 때에 어디가 좀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기후 전문가인 툴레인 유니버시티 뉴올리언스에 있는 기후 전문가 제시 키난 박사의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데 카트리나가 그쪽 지역에서 2050년도에 있어서 엄청 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요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다른 카트리나가 분명히 온다. 어찌 보면 나중에는 이 툴레인 유니버시티가 이곳에 없을 수도 있어. 완전히 없어지거나 자리를 옮겼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건데 그나마 미국에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미드웨스트와 인랜드 노스 이스트, 그러니까 해안 쪽은 빼고요. 그리고 노던 그레이트 플레인즈 이렇게 세 군데인데 우선 그럼 미드웨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드웨스트가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잖아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은 아니에요.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많네요. 인디아나,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몬타나도 어떤 때는 조금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의 지역이 중서부 말고 또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를 여기다가 딱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이쪽 지역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미드웨스트는 좀 내륙이잖아요. 내륙이니까 해수면의 상승, 온도 변화도 없으니까 홍수, 허리케인이 없죠. 그렇지만 북쪽이에요. 춥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근처에 오대호가 있으니까 물을 주니까 가뭄도 없어요.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드웨스트 말고 노스 이스트. 그럼 노스 이스트가 어딘가 하면은 노스 이스트는 메인주부터 제일 이제 북쪽이잖아요. 뉴햄프셔, 버먼트, 뉴욕, 펜실베니아,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뉴저지. 해안은 빼고요. 여기 해안은 빼고 그 내륙 쪽에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도 사실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저 버먼트에 홍수가 났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잖아요. 버먼트 주에서도 이제 버먼트 주도 북쪽으로 이렇게 좀 그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전한 도시 자연재해로부터 하면은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뉴욕의 버팔로 이런 데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애리조나의 피닉스 너무 덥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오히려 기후적으로 안전한 곳은 줄고 기후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서 막 엄청난 재해를 겪을 확률이 조금 덜한 주는 미국의 그레이트 평원, 대평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북쪽에 속하는 그런 그 대평원 말하자면은 무슨 몬타나라든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네브라스카 이런 지역이 조금 안전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몬타나도 최근에 막 몬타나에서 그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반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몬타나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나바마가 그 토막집 짓고 오두막집 짓고 살았던 풍경이 얼마나 멋지고 야외 레크리에이션이 많은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람들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북쪽이 조금 안전한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부자 동네 하와이라고 안전합니까?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전력 회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은 안전한 곳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완전하게 보장되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가 되어 왔고 앞으로는 더 되니까 이걸 뭔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무튼 하고 있다. 해서 20년 뒤에는 여름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진다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세 군데 지역을 미드웨스트 북쪽입니다. 노스 이스트와 그리고 그레이트 평원의 북쪽 이런 곳을 지도를 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잠시 전해드렸었고요. 지금 어디죠? 여기죠. 예,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오늘부터 방출이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뭐 안전하다 국제 표준에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과학만 보면 괜찮은데 정치가 들어가면 문제를 그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즈비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그 환경 모니터링 그룹에서 오래 일을 했고 지금 이제 요코하마에서 살고 계시면서 후쿠시마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세계에 많이 전하신 분이랍니다.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냈는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을 얘기를 합니다. 투명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일본이건 해외이건 또 반대하는 한국이건 중국이건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청문회 같은 것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일본처럼 존경받고 경제도 큰 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특히 아시아가 너무 위험한 게 140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리드를 해서 또 12개 정도가 지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일본도 그렇게 오염수를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본인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공식 자료를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이건 뭐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라기보다 투명성의 문제가 제일 문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로컬 주민, 민간 그룹, 전문가, 이웃 국가, 결정권자 다 결정에 참여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판례를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따라가는데 그와는 반대로 일본의 그 탭코와 도쿄 전력국과 정부는 결정을 하고 나서 이 결정이 맞아 하는 것만 계속하니까 이게 불신이 남아서
그렇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때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거 문제가 있어 했다가 그 문제를 일본에서 수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과정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지금부터 방류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이런 얘기 모니터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기고문이었고요. 근데 올해 하도 날씨 뉴스만 보도하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엄청난 여름다운 폭염이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